남북 관계가 정말 이게 이렇게까지 오래 해결 안 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사실 1989년 동구권이 붕괴되고 91년도에 소비에트 연맹도 해체되면서 뭔가 이제 냉전 시대가 끝나고 중국도 미국과 1979년도에 국교 수립을 하고 1900년 92년 뭐 남순 강화 이후로 본격적인 개혁 개방이 되면서 뭔가 좀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남북 관계는 계속 아직도 안 풀리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남북 관계는 그 냉전 시대의 마지막 유무를 해결하는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 지혜를 모으면 뚫어낼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 달려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많은 지혜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되어서 곧 이제 이인영 통일부 내정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돼 있습니다만 제가 이 국회 상임위원장으로 있는 동안에 남북 관계를 비롯해서 이 동북아의 그런 평화적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엔 제가 그 G20 국가 각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들과 직접 만날 수는 없으니까 지금 화상 통화하고 지금 전화 통화로 쭉 대화를 나누고 서로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어떻게 될지 상당히 좀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여부가 불투명해지고 일단 국회는 미국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다 장악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하원은 지금 다시 미국 민주당이 아마 다수당이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상원은 6년 임기에 100명의 미국 상원의원이 3분의 1씩 2년마다 하원과 함께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이번에 35명의 미국 상원 의원을 선출을 합니다. 그중에 23명이 현역 공화당 국회의원인 상원 의원인 지역이어서 현재 미국 상원 의석수가 민주당이 46석, 공화당이 52석, 무소속이 2석으로 되어 있는데 한 4석 정도는 충분히 바뀔 걸로 예상이 돼서 아마 상하 양원 모두가 민주당이 장악하는 상황이 돼서 트럼프 재선 여부도 불투명하고 새로운 민주당 정권과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지배하는 체제에서 어떻게 우리가 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이걸 풀어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히 이제 미국은 의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원 외교의 중요성이 상당히 더 강조되는 시점이어서 저도 미국 국회 내일 모레 브래드 셔먼 의원과도 같이 강연도 하고 지금 미국 아태 상원 소위원장 토니 가드너 의원과도 지금 화상 통화를 제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쪽과의 노력을 하고 뭔가 좀 돌파구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마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상당히 지금 취약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여운이 남아 있고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3차 정상회담의 가능성 여부를 남겨놓고 있는데 쉽지는 않겠지만 이것이 좀 성사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일부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시켜 볼 것인가 저도 지금 마쿠에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정적으로 아무튼 이 북한과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가 돼야 한반도의 냉전 체제가 해체될 수가 있고 북핵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정전 체제의 평화 체제의 전환, 북핵 문제의 해결을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의 실현 이러한 지혜를 같이 모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숭실대학교 이 학술대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숭실평화통일연구원 우리 김성배 원장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세미나의 주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동북아 현황과 과제라는 이제 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기조 세션에서 다루게 될 주제는 이 큰 주제 하에서 미국, 중국 그리고 러시아, 일본의 이제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에 있었습니다만은 21세기 들어서 이 동북아는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8년이 들면서 이 한반도에 상당히 평화의 무드가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다시 이 상당히 경직되는 이런 상황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코로나 19으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국가들 간의 관계나 국가 운영 방식이 달라지고 또 북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이러면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가나 개인들 간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바뀌리라고 예상이 되고 또 우리가 한반도 평화 문제를 보는 관점도 또 시각이나 접근 방법도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 오늘 각국의 대사관에서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신 분들을 모시고 그들의 생각과 또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대화를 하는 자리를 갖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세미나는 투 트랙으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조 세션에서는 실제로 문제를 다루시는 대사관에 계신 참사, 공사 분들을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고 이어지는 후속 세션에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또 이론적으로 이렇게 다루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주변국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주제를 보자마자 저는 사자성어 하나 생각이 딱 났습니다. 바로 결자해지라는 말입니다. 한국에 중국이나 한국에서 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일본에는 똑같은 말이 있는지 모르겠을 텐데요. 왜 결자해지라는 말을 떠오르냐고 하면은 한반도 문제에 관련된 주변국 가축의 역할을 규정하려면 결자해지식으로 먼저 한반도 문제의 유래, 즉 문제에 생기는 원인으로부터 따져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반도 문제는 주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반도 남과 북, 한반도 국민들이 그렇게 원하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죠. 주로 외적인 요인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1910년에 한반도는 일본의 식민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5년에 일본이 패전한 뒤에 미국과 소련이 한반도의 남과 북을 각각 점령하면서 남북으로 분단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한국 전쟁과 그리고 또 그 후에는 40년간 지속된 내전으로 남북 간의 골은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내전 이후에 한반도는 힘의 균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변국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 특히 미국의 지역 전략은 북한 핵 문제 그리고 한반도와 지역 전체의 안보 문제를 일으켰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기본 입장은 아시다시피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즉 비핵화 실현, 평화 안정 유지, 그리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입니다. 특히 비핵화 실현과 평화 안정 유지는
꼭 동시에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정이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핵화 실현하기 위해 전쟁이나 큰 혼란을 일으킨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 중국 측은 남북한이 대화를 통해 관계 개선하고 화해 협력을 추진하며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을 실현하는 것을 지지합니다. 또 지역 안보에 있어서 남북한과 중국, 미국 4개국이 평화 협정을 체결해 한반도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고 그리고 남북한과 중국, 미국, 러시아, 일본 6개국이 동북아 평화 및 안보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반도 상황은 여전히 불안정하고 있습니다. 군사 긴장이 축소되고 2018년, 19년 동안 몇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협상 프로세스는 중단된 채 지금까지 심각한 침체기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이해 당사자들이 정반대의 입장을 고수하며 협상의 궁극적 목표인 비핵화 및 비핵화 달성 방법을 각자 나름대로 해석한 데 기인합니다. 북한은 미국에게 산호 실외 강화 조치 및 적대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 행정부는 표면상으로 이러한 요청을 거부하지 않으면서도 대북 제재 정책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타협안을 거절하면서 북한이 핵 및 로켓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포기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와 같은 미국의 접근법에 대해 북한이 반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수순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이해 당사자들이 서로에게 맞추면서 합의한 내용을 추진할 만한 준비가 되지 않다는 점도 크게 작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산호 연인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항상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특히 중국과는 이 문제에서 손을 맞잡고 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동북아 안보 문제에 대한 특별 대화 메커니즘은 또한 확보하여 로준 공동 의장 간에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한국과 북한도 러시아 정부와 유사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연내 문제에 대하여 대화를 확대해 나가는 데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러미 관계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계속해서 러시아와 노력을 조율해 나갈 의향이 있음을 밝히기도 합니다. 이렇듯 물론 우리는 일본 측하고도 정규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 문제와 관련하여 핵심 이해 당사국들과 구축하게 된 진중한 파트너십은 우리의 중요한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트너십은 실질적 성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례로 러시아는 2019년 중국과 공동으로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안 초안을 상정하여 모든 이해 당사국들이 제재 일변도에서 벗어나 한반도 문제의 전체 외교적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과제는 러시아, 한국, 북한이 참여하는 3자 간 교통물류, 가스관, 전력망 사업 등의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남북 간 철도 및 도로 연결 사업 착건식 그리고 올해 4월 27일에 있었던 한반도 전단철도 강릉체진 동해 북부선 추진 기념식 등을 고려하여 한국에서 북한으로 이어지는 컨테이너 열차를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해 유럽으로 수송하는 시범 운송 사업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엔 안보리 체제에서 제외된 하산 나진 시범 사업도 상기하고 싶습니다. 하산 나진 사업에 대한 한국의 재참여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전면한 비제재 대북 사업 목록에 효과적으로 포함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한반도에서 삼각협력 사업은 각 참여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뿐 아니라 한반도 문제 해결 과정에 추가적인 자극제를 제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제가 외무성에 들어갔을 당시 일북 국교 정상화의 목적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한다. 일북 간의 불행한 과거를 정상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전면적으로 업데이트해 발전시킨 것이 2022년 9월의 1조 평양선언입니다. 우리나라의 대북 정책의 기본 방침은 이 1조 평양선언의 바탕을 두고 핵, 미사일, 일본인 납북자 문제 등 현안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일북 간의 불행한 과거를 정상해 일북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 정부에 있어서도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일본은 한반도와의 관계에 중대한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한반도,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대응하는 것은 한반도, 북한 문제에 근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익, 특히 안전보장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한반도 외교에 있어서 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가 그렇듯이 다른 나라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위한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하루빨리 완전한 백과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이 군사적으로 온건해지고 경제적으로 개방되며 인권 등의 가치를 준수하는 존재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북한 문제에 있어 이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역사와 지정학의 산물인 만큼 북한에 대한 대응은 쉽지 않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략에 있어 인내를 꺼리는 경우도 있었지만 우리는 그동안 북한 문제에 있어 엄청난 인내를 필요로 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의 공동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련국, 특히 한미일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인식을 공유하고 전략을 공유하면서 북한의 백과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합니다. 일본은 환상을 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을 갖고 한국을 포함한 다른 관련국들과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세션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세션은 나눴는데요. 크게는 두 개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미국의 역할과 그리고 평화 정책을 위한 중국의 역할입니다. 예, 먼저 한반도 평화 정책을 위한 미국의 역할에 관해서 정경련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사실상 한미 동맹은 6.25 전쟁 직후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해서 태동이 된 것입니다만은 그 이전부터 한반도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또한 한반도의 뺏긴 강토를 되찾아주기 위해서 무려 연인은 485만이 참전했습니다. 연인은 485만입니다. 그리고 전사 희생자가 54,246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한반도의 자유 수요를 위해서
미국이 얼마만큼 희생을 무릅쓰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고요. 한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독재 정권을 군부 독재를 비호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직간접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상당한 정도로 압력을 행사했습니다. 드디어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된 것이죠. 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놀랍습니다. 전쟁을 억제하고 평화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이 군사적인 지원 역할은 지대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면서도 우리가 분명히 짚고 봐야 될 것은 과도하게 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의 의식 속에는 상당한 정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인데, 지나칠 정도로 동맹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 나라 안보를 우리 스스로가 책임지고 하겠다는 의식들이 상당히 퇴색이 되어 있습니다. 동맹에 의존하는 안보,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또 이런 이 동맹에서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안보를 보장받는 대신에 자율성이 많은 제한을 받습니다. 전형적으로 그게 나타납니다. 우리나라 군사력이나 외교 역량을 발휘할 때 미국의 직간접적인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은 벗어나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우리 군도 미국과 잘 사귀면 이 나라 한번 똑바로 지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우리 군의 정치성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진짜 주도적으로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또 전쟁이 나면은 싸워 이기겠다는 그런 결기 어린 자세가 없이, 미국 없으면 우리 싸워 이길 수가 없어, 미국 없으면 우리 안보는 거들장이나, 이런 인식들은 분명히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이 왜 한반도의 평화 창출에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 생각하냐면은 이런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는 한반도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 만약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남북한의 힘겨루기 위해서 우리가 밀리면 평화는 깨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남북한 체제전쟁에서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압도적인 우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군사 분야만은 사실상 제3자가 볼 때 상당히 북한의 그 군사적인 압박을 배기내지 못할 정도로 우리 군이 허약합니다. 두 번째는 핵 문제가 만약에 평화 협상을 통해서 내려놓지 못하게 된다면은 제3의 우리 대응 전략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핵이 있는 북한과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는 핵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이 체제 유지를 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맞설 수 있는 전략 무기 체계라고 봅니다만은 그 못지않게 북한의 핵은 이런 남조선을 집어삼키기 위한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핵을 개발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깨부수지 못하면은 한반도의 그 평화는 기대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른바 연평도 포격 도발을 했을 때 그건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유린 행위입니다. 이건 침략 행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당당하게 그런 행동이 있을 수 없도록 우리 군사력으로 더 이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못합니까? 그런데 묘하게도 이게 한미연합방위 체계 속에서 그것이 확전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엄청날 정도로 통제를 받아왔었습니다. 이 군이 존재하는 것은 제대로 군대가 나라가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주권을 수호하고 영토를 보호하고 국내 생명과 지켜주는 것인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던 것이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주도의 한미연합방위 체제에 의해서 됐는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시작전 도능을 되찾아가지고 힘겨루기 위해서 결코 우리가 밀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무런 그런 고난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처럼 비춰지는 북한들한테는 이 한국군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도 보면은 한미 동맹이라는 것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안정을 위해서 너무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다면 이것이 이 동북아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한미 동맹이 구체적으로 작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지역에 이런 대립 관계가 아니라 서로 화목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메커니즘을 구축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은
이 평화협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금 정전체제는 이제 정전협정에 의해서 지금 지속되고 있는 건데, 정전협정이라는 것은 싸웠던 국가들이 전투를 중지하자는 군사령관 간의 협정이었습니다. 합의였습니다. 근데 이것으로서는 평화체제가 아닌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당사 국가들은 남북한과 중국과 미국이 한반도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국가들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화협정을 체결을 해서 나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주한미군 문제와 유엔사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베트남 전쟁의 종결을 맺었고 했던 것이 파리 평화협정이었습니다. 근데 파리 평화협정에서 두 가지 엄청난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외국군을 전부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들끼리 잘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공산월명이 무력으로 평화협정을 유린하면서 집어삼켰습니다. 왜 이걸 우리가 의식 안 할 수가 없냐면은, 북한 저놈들이 이 적화 전략에 대한 그것을 포기하지 않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걸 견제할 수 있는 것은 주한미군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이 있는 한 그들의 침략적인 북한의 야욕은 분명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그렇게 봤을 때 주한미군의 성격이 어떤 위협관리나 그 차원을 떠나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메커니즘으로서 주한미군이 주도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요. 유엔사 문제가 있는데, 유엔사는 지금 정전협정을 관리하는 실체입니다. 그런데 유엔사가 만약에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은 평화협정이 제대로 이행이 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국제기구가 필요한데, 남북한이 한다고 될 수가 없습니다. 유엔사를 재편해가지고 거기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같이 들어와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DMZ를 평화지대화를 해가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 유엔사 문제랄지 주한미군의 문제도 좀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괜찮다고 봅니다. 그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유엔사 문제나 주한미군 문제는 계속 존속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다섯 가지 전략을 통해서 한반도의 실질적인 통일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진짜 의기투합이 된다면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한반도 정세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몇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가 앞서 발제자께서 말씀하셨지만 북한 비핵화 협상입니다. 사실 발제문에서 제시한 다섯 가지 전략은 서로 맞물려 있는 사안입니다. 그중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는 북미 관계의 핵심 요인이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단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북한 비핵화 협상은 난관에 처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보다 협상 주체 간의 비핵화 개념과 협상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있습니다. 북한은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또한 북한은 이미 핵폭발 기술이라든지 핵무기 투발 수단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핵 보유국임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핵 군축 차원에서 진행할 것을 내세웁니다. 이렇기 때문에 북한은 핵 동결을 전제로 한 다단계 협상안을 제시하곤 합니다. 미국의 일괄 타결 제안을 거부하는 이유입니다. 북한 비핵화 협상이 교착된 두 번째, 미국과 북한 모두 상대방을 불신합니다. 서로 협상을 하고 있지만 미국은 북한이 과거 제네바 합의라든지 육자회담 합의라든지 몇 차례 합의를 했지만 그간에도 지속 핵 능력을 고도화시켜 왔음을 들어서 완전한 비핵화를 이행할 것이라고 믿지 않는 여론이 상당합니다. 다음 두 번째 변수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방위적인 패권 경쟁을 들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 국제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은 군사, 경제, 첨단산업, 과학기술, 홍콩 문제, 인권,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대응 방안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인 갈등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의 저변에는 중국몽, 차이나 드림을 실현하려는 중국과 중국의 이런 새로운 패권 국가화를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이 서로 맞부딪히고 이것들이 반영된 것입니다. 만약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이 군사적 압박을 강화해 나갈 경우 동아시아 긴장이 고조되고 충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지난 1920년대 말 그리고 1930년대 대공황을 발생시킨 원인이 당시 신흥 강국이었던 미국이 글로벌 공공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은 때문이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개념을 현재 적용해 보면 미국과 중국의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이런 갈등 상황으로 말미암아 글로벌 공공재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으면 세계적으로 혼란에 처하고 심지어 공황에까지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개념을 현재 적용해 놓고 보면 세계는 물론이고 동북아 안보 질서와 남북한 관계도 이러한 영향을 받아서 불확실성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번째 변수로서 한미 관계를 보면 미국의 오브라이언 안보보좌관이 6월 30일 한미 동맹은 전쟁 속에서 구축된 동맹이자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평화와 안보를 위한 핵심 축이다, 린치핀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는 공고한 한미 관계를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미 간에는 방위비 협상이라든지 주한미군 주둔 필요성에 대한 그런 재론이라든지 그리고 대북교류 재개 관련해서 한미 워킹그룹의 역할, 입장 조율 문제, 말씀하신 전자권 이양 문제, 미국의 인도태평양 구상에 참여하는 그런 문제 이런 것들이 동맹 간의 잠재적인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변수를 감안해서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지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 글로벌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마냥 한국으로서는 그걸 기다릴 수는 없으니 중견국으로서 한국이 나름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또 확대해 나가는 방향이 있으리라 봅니다. 최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대응에서 한국이 국제적으로 상당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한국이 동아시아라든지 혹은 세계적으로 같이 연대하면서 네트워크를 주도한다면 한국의 역할 공간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앞서 계속 언급된 사안이지만 북한 비핵화는 동북아와 한반도 안정의 핵심 조건입니다. 어려울지라도 남북 미간 물밑 협상 창구를 적극 가동해서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단계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하면서 북미 관계 개선, 북일 국교 정상화, 남북 간 협력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한반도 안정을 위해서 한미 동맹은 여전히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발제에서 제시한 대로 한미 간 공식적인 그런 관계 확대뿐만 아니라 외교 안보 거버넌스 구축 차원에서 한미 간의 학계라든지 전문가 그룹 간의 교류를 다양하게 활성해 나가는 것이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주요한 배경이 된다고 봅니다. 현재 한반도 주변의 미중일 관계를 보면요, 미중이 패권 대립을 격화되고 있다는 것은 더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주석 1번은 페이지 44페이지 이후에 참고 1번서부터 8번까지 해놨는데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중일 관계는 다시 멀어지고 있죠. 특히 일본에서 도쿄올림픽이 연기된 다음부터 중일 관계는 다시 멀어지고 있는 것으로 중국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일 관계는 중국에 대한 견제 전선을 강화하기 위해서 다시 협력이 강화되고 있다라는 식으로 중국 당국은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6월 초에 김여정이 엄청나게 좀 담화를 발표했고 대남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의 향후 동정을 관망하고 있는데 다행히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에 외교안보 라인을 대북 전문가들로 재편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북한도 그렇고 중국 당국도 그렇고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한반도의 안정과 중국인데요. 중국은 삼국 문제가 너무도 심각합니다. 삼국 문제라는 것은 세 개의 나라 국자를 써서 삼국 문제라고 하는데 국내 문제, 국제 문제, 그리고 국경 문제입니다. 국내 문제, 중국은 뭐 부정부패, 빈부격차, 지역격차, 환경 문제, 위생 문제 끊임없이 국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해결이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발등의 불처럼 축적되고 있죠. 정말 중국을 힘들게 하는 문제인 것이죠. 그다음에 국제 문제, 중국이 조금 부상하다 보니까 미국과 일본을 유시해서 국제사회에서 많은 나라들이 또 미국의 압력에서도 중국에 대한 대중 견제 전선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국제 문제도 중국으로서는 상당히 골치 아프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커다란 나라, 커다란 영토를 유지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은 15개 국가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고 6개 국가하고 해상 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국경 문제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중에서도 이 국내 문제 하나만 집중하더라도 쉽지 않은데 계속해서 미국을 위시해서 자기들에 대한 견제 선서를 강화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겉으로는 여유가 있지만 속으로는요 상당히 쉽지 않은 내후외환 아니죠 내후외환 맞군요. 외유내강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국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요 한중 관계 악화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국은 우리가 참 그 생각을 잘 못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국보다 상당히 규모도 작고 그래서 역사적으로 많이 피해도 보고 침략도 당했습니다만 지금은 다르거든요. 이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은 이 사람들의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는 한국 땅에 주한미군 기지가 더 강화되고 미국의 최첨단 무기가 더 많이 배치되면은 그것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지렛대라든가 협상 카드 같은 경우는 이런 측면을 잘 고려할 때 적지 않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한반도의 남북한과 중국인데요. 오늘날 중국의 대북관을 보면은 중국 당국자들은 참 허탈해합니다. 국제사회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면서 참 허탈해합니다. 맞다, 겉으로 보기엔 맞지만 문제는 북한이 들어주질 않는데 어떻게 하냐. 중국의 입장에서도 북한 핵 정말 두렵게 생각합니다. 중국 당국은요. 북한 핵이라든가 최첨단 미사일은 언감생신 미국을 향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한테 향하려고 하면은 세계 최대의 군사대국 미국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고 사실은 그것은 자신들을 향하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북한 핵이 아니면 최첨단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것을 중국은 상당히 껄끄럽게 생각하지만 하지 못하게 한들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제재를 미국 같은 경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제재를 강화할 수 있지만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고 바로 옆에서 마음에 안 들면 언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의외로 북한을 상당히 두려워하고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북한에 대한 영향력 최대의 국가라고 참 빛 좋은 개살구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반도 사안을 바라보는 미국과 중국을 보면요.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 사안은 남일이 아닙니다. 바로 옆에 있습니다. 중국에 있어서 한반도는 영토가 붙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강 건너 불이 될 수 없고 발등에 불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북한에서 무슨 문제 생기면 1,400여 킬로를 국경을 맞대고 있기 때문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남일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처럼 북한이 무슨 일을 어떻게 저지를지 모르는 예측 불가한 국가이기 때문에 두렵게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 실패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한테도 직접적인 피해가 오기 때문에 그 파급위라든가 후폭풍 때문에도 두려워하고요. 그래서 중국은 코로나19 이후 북한이 SOS를 쳐가지고 지난 4월 말서부터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을 3가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참고 7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국경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북한 경제에 대한 중국식 경제 교육을 강화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국은 제 생각엔 강 건너 불일 수밖에 없습니다. 뭐 얼마나 강이 아니라 뭐 엄청난 큰 바다 건너 미국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2020년 5월 뉴욕타임스가 미국인 26,000명을 대상으로 전 세계 144개 국가
있어서 미국의 우선 동맹 순위를 조사한 결과 우리 대한민국은 32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기들이 가장 중요하고 자기들이 가장 중요한 것 해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위에 31번째 국가 일을 먼저 우선적으로 본 다음에 우리 일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인 것이죠. 마지막으로요. 제 제언입니다. 중국은요. 이것바짱 파이부샹이라고 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지 과거만 생각하지 말고 한국 지금은 그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 특히 북한 문제를 위해서도 그렇고 중국 자신들도 좀 쳐다봐주고 자신들과도 손바닥 좀 마주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합니다. 한국과의 관계 강화를 원하지만 한국이 자기들을 봐주지 않으니까 할 수 없지 않냐라는 불만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중 갈등이 격화될수록 중국은 정말 자신감을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중 패권 전쟁 초창기에는 상당히 위축되고 겁먹었습니다만 지금은 미국보다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코 불리하지 않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키우고 있고 따라서 우리 한국은 과거에 싸웠던 침략당했던 그 관계만 생각할 게 아니라 현재는 중국이 그만큼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우리 대한민국을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제대로 바라본 상태에서 중국의 역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없으면은 또 제대로 풀어질 수 없지 않습니까? 중국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라도 지피지기 백전불태에서 제대로 된 지피와 제대로 된 지기가 매우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첫 번째 중국의 대북간에서 잃을 것이 많아진 중국, 잃을 것이 없는 북한이라는 점에서 저는 동감을 합니다. 저도 이제 북중 관계를 후진타오 김정일 시기 연구를 하면서 부강한 중국과 불안정한 북한의 비대칭 협력 이렇게 부제를 다룬 바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이미 많은 것을 가졌고요. 북한은 그에 비해서 불안정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유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쉽게 설명을 하셨지만 강대국 약소국 관계에서 강대국이 무조건 약소국에게 자신의 이익을 강요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브렌틀리 원맥 같은 사람도 강대국이 강하게 압박해서 약소국을 궁지로 몰아가면 약소국은 그 목적이 생존입니다. 그래서 더 필사적인 노력을 하고 이런 것이 강대국에 다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제어하지 못한다는 국제정치적인 이론도 이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대입을 해보면 중국이 북한을 막 몰아세운다고 북한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좀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히 제3국가의 관계가 그 강대국 약소의 관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이제 지금 현실로 대입을 해보면 미중 관계에 북중 관계가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북중 관계가 미중 관계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중 관계를 쉽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쉽게 용이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는 점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강대국의 입장에서 약소국에 대한 지원은 부담이 되지만 그 약소국이 새로운 정권이 바뀌거나 다른 체제로 변환돼 그 발생하는 비용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강대국이 부담을 해야 되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쉽게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미 이제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수도 있고 북중 관계에서도 그런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일 시기 말에 건강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후계 체제 구축 과정에서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정에 대해서 중국이 우려를 하면서 오히려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코로나 이후 북중 관계 전망에 대해서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중국의 고민이 있기 때문에 특히 대북 경제 협력에서 세 가지 방향으로 갈 것이라는 점을 제시해 주셨는데 여기서도 저는 다 동의를 합니다. 국경 경제, 그다음에 북한 관광 활성화는 이미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그렇게 추진되고 있는 바였고요. 세 번째 중요한 포인트가 북한 관료에 대한 경제 교육. 이미 이제 이전 시기부터 김정일 시기에는 많이 해왔던 부분이지만 좀 끊어진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 측의 인사들을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중국에 대해서 이러한 관료에 대한 경제 교육을 많이 이루어져 있고 북한도 요청하는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히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에게 또 요청하는 부분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국제법과 금융 분야입니다. 물론 중국에서도 이런 분야에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있고 많은 발전이 있었지만 한국이 이에 못지않게 더 높은 수준의 지식 공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 측에서 원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이제 북중 관계를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북중 관계가 좋아지는 것과 또 남북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꼭 다르게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이 가는 경향이 훨씬 높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북중 관계가 좋아지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우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진핑 시기 들어서서 북중 관계나 남북 관계와 동조화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진핑 시기 들어서서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이제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 문제이거든요. 북한의 핵 문제와 도발 문제가 북한이 강경하게 나오면 이거는 남북 관계도 악화되는 동시에 북중 관계도 악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협상에 나온다던가 아니면 북한의 도발을 자제하는 상황에서는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북중 관계도 개선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와 북중 관계가 동시에 개선되는 상황 이런 것은 우려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오히려 활용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전 정부 시기 2015년 8월인데 목함지를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에서 2+2 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시진핑 시기 들어서서 북한과 중국의 관계도 좋지 않았고 정상회담이 2015년까지도 전혀 없었죠. 그런데 2015년 10월이 돼서야 북한의 당창건 70주년 기념일에 중국의 류인산 상무위원이 방문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진핑, 김정은 시기에 북중 관계가 처음으로 개선되는 시기가 이 시기였습니다. 그것은 2015년 8월에 남북 관계가 개선되는 남북 대화가 있은 후에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2018년 평창 올림픽 이후에도 남북 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 개선이 같이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남북 관계가 조금 더 먼저 갔지만 이런 의미에서 시진핑 지도부는 남북 관계 개선이 북한을 묶어놓을 수 있는 계기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의미에서 남북 관계 개선과 북중 관계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상황은 우리가 우려할 상황은 아니고 그 상황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 문제는 이제 남북 미중 사자구도에서 한반도 평화의 함수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 교수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이제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한 손만 가지고 하지 않았냐라는 중국의 약간 우려나 비판이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은 남북 미중 사도한 교도에서 지금 미중 전략 경쟁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미중 관계로 인해서 한반도 평화 문제가 후순위가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사자구도에서 미중 관계를 적절하게 활용해서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미중 경쟁이 심화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문제에까지 미중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은 중국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대북 경제 제재 강화를 주문했을 때 무역 갈등이 이제 확대되는 시점인데 중국이 대북 경제 제재를 강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정책을 활용해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미중 갈등의 발생을 방지하고 미중 양국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불러일으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한반도에서 한반도 평화가 미중 협력의
인센티브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 평화가 미국과 중국 모두에게 이익이라는 점을 인식하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중국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요구할 것인지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